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1 통합과학 해설을 맡게 된 김유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을 할 텐데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문제 주어져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잘 꼼꼼히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나아가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2학년 때 공부해야 될 그런 과학들 있잖아요. 물리학원, 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봅니다. 1번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하여 탄생하였다. 대폭발 이후 우주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본 입자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지문은 결국에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대폭발이면 빅뱅이죠. 당연히 빅뱅이고요. 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팽창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팽창. 그렇다면 도대체 기본 입자가 무엇이냐? 자, 우주가 빵 터진 당시에는요, 우리 그 경입자라고 하는 또는 렙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전자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거하고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된 기본 입자들이 따로 얘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걔네는 바로 쿼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쿼크라고 하는 애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왜 형성을 하게 되느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요. 무슨 얘기?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얘네가 막 떠돌다가 서로 뭉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마지막에 뭉치게 된다. 이유는 얘네보다 얘가 훨씬 더 크기가 작습니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름도 경입자입니다. 알겠죠? 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 구분하셔야 돼요. 원자 핵하고요. 원자는 달라요. 원자는 원자핵 플러스 전자입니다.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걸로 낚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운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별구름, 스타더스트, 별구름, 별 재료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 기억할걸요. 중력 수축.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수소의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 핵 융합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온도는 대략 1000만 켈빈 정도 되더라.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아마 공부를 했던 내용일 거예요. 자, 이거 빅뱅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요. 여기 이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 일부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면 보기 기억 보시면 기억은 양전하를 띈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은 양전하를 띈다. 기억 보면 어디 갔지? 전자잖아요. 전자는 음전하 띄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니은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원자핵이 헬륨으로 바뀌어요. 누구? 수소 원자핵이 따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맞습니다. 그리고 딕은 빅뱅 우주론에 관한 이야기다. 네, 정답입니다. 4번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빅뱅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은 뒷배경 지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많이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림 가는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를 그리고 나는 초신성의 폭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각각 철과 수소 중에 하나이다. 일단 얘는요. 우리 지금 쭈루루루 갔는데 탄소하고 산소 정도까지만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태양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질량을 갖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적색거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도 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졌는데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자, 이건 별의 층상 구조인데요. 지구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구도 우리 보면은 마그마의 바다라는 그런 시기 때 무거운 원소들, 대표적으로 지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원소 뭐 있어요?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 이런 것들, 걔네들이 무거우니까 밀도 때문에 가라앉았다. 중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벼운 게 위로 뜨고 제일 가벼운 거 지각.
그런 층상 구조를 가졌잖아요. 지구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계속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만들어진 그런 무거운 원소들은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아서 가운데 핵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가 가장 무거운 원소가 되겠고 A가 가장 가벼운 원소다.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밀도차 때문이다. 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이거 보면 철과 수소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수소예요. 당연히. 얘는 철입니다. 철까지 만든 이 친구는 결국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정도 큰 그런 별이고요. 결국엔 어느 한순간에 압력을 못 버티게 되면 이렇게 폭발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린 초신성이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 막대한 에너지가 일순간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별들도 이 막 구성 성분들 껍데기부터 해갖고 핵 빼고 빵 하고 터져서 막 튀어나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원소들이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니까 막 또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조금 희귀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리듐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구에는 많이 없는 원소들도 그런 것들, 무거운 원소들, 또 대표적인 것들 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융합되는 거고 그게 또 우주 공간에 이 흩뿌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지구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변에 있던 어떤 초신성이 폭발과 함께 성운이 이렇게 훅 밀리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불균일성이 생기고 나서 그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가운데 원시별이 탄생한 게 바로 태양이고요. 주변에 이런 디스크, 원반 형태를 만들면서 태양계의 그 행성들을 형성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죠. 자, 태양은 주계열성 상태거든요. 그리고 질량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색거성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적색거성 이후에 주변부를 이제 우주 공간으로 성운의 형태로 버리겠죠. 그럼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핵은 백색 외성으로 남을 텐데 그렇게 태양은 진화해서 일생을 마감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태양은요,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건 지구 핵을 들여다보면 얘가 제일 많고요. 지구의 지각을 들여다보면 얘가 제일 많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산소가 제일 많지만 산소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탄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태양은 탄소도 만들 수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기서 흩뿌려진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다.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자. 기억은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수소잖아요. 수소인데 철보다 어떻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니은.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가벼운 원소는 항상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밀도차 때문에. 밀도차 때문에. 자, 밀도가 크면 중력이 있다면 가라앉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면 나의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네.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 뭐 금 이런 것들도 이때 탄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디귿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림은 A2의 분자 화학 결합 모형이래요. A2 분자의 화학 결합 모형. 사실 주기율표 우리 20번까지는 다 외웠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과학 중에서도 특히나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모르고 있다. 그 20번까지 모르고 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럼 진짜 배신인 거예요. 화학에 대한 특히 배신입니다. 20번까지 꼭 외우셔야 되고요. 7번 하면 벌써 딱 떠올라야 돼. 7번, 원자번호 7번 누구? 예, 질소예요. 잘 알고 있네. 자, 질소입니다. 네. 질소 하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의 대부분은 얘예요. 나머지 대부분, 사실 얘가 훨씬 많죠. 한 4배 정도 많은데 나머지 대부분 또 산소잖아요. 되게 흔한. 그리고 우리 과자 사면 빵빵하게 부풀어 있지. 예, 거기에도 얘가 들어있습니다. 얘가 들어있어요. 질소. 예. 그 이유가 또 재밌죠.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질소. 얘는 왜 넣은 거냐면
과자 안에 산소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얘 대신 넣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화학입니다. 나중에 곧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그런 과목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자, 질소 N2입니다. 왜 N2라고 부르느냐? 사실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분자라고 해요. 자연 상태에서 원자 형태의 질소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금속의 경우에도 원자로 존재한다? 아, 근데 결정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단독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애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비활성 기체 빼놓고. 그러니까 얘도 원자 상태로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해. 왜 불안정하냐?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쵸? 7개입니다. 7개. 7개니까 7번이죠.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체크해 보니까 둘, 셋, 넷, 5개예요. 자, 우리는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법칙을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옥텟이라는 규칙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2학년 많이 다가갔잖아요. 우리 이제 한층 더 성장해 있으니까. 옥텟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쪽 전자를 8개를 만족을 하려고 하는 화학적인 규칙입니다. 성질이에요. 이걸 만족을 해야 안정한 거예요.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남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옥텟을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전자를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7개고요. 7번이니까 바깥쪽 전자가 이렇게 5개입니다. 서로 5개, 5개예요. 옥텟에서 서로 3개씩 모자르니까 나 3개 내놓고 너도 3개 내놔. 그리고 이거 같이 나눠 가질까?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서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물론 다른 종류의 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모자르는 전자만큼을 내놓고 그 내놓은 전자만큼을 남한테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원자와 원자의 모임을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네, 공유 결합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런 질소 원자가 갖는 결합을 좀 눈여겨보면 전자를 하나, 둘, 셋 내놓고 이걸 공유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결합돼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구조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런 짝대기들을, 이런 선들을 우리는 결합 중에서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 그 중에서도 하나의 결합이 무려 전자쌍 3개가 겹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또 삼중결합이라고 해요. 이게 질소 분자의 특징. 자, 이 삼중결합 그냥 봐도 둘이 되게 세게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지 얘는 되게 안정한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안정한 분자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다른 애들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안정한 애라서요.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냅두면은 산소랑 많이 반응을 해요. 자, 이런 물질들이 산소랑 많이 반응하는 이유도 그냥 넘어가려는데 안 되겠어요. 얘기하고 갈게요. 많아서 그래요.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가 많은데 얘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산소는 훨씬 남하고 반응을 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과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소랑 자꾸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얘를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과자를 보호를 한다.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 기억. A는 질소 분자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A2. 이거는 A2는 질소 분자고요. A2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3개이다. 자, 공유 결합 개수는 1개라고 봐야 돼요. 결합은 1개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자쌍은 하나, 둘, 세 개, 한 쌍, 두 쌍, 세 쌍이니까 니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디귿 A의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7개라 그러면 전체 전자 얘기하는 거지. 얘는 15족 원소죠. 우리 주기율표에서 족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1의 자리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 안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고요. 4번.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 모형이라는데요. 자, 이것도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면, 공부를 꾸준히 잘 해왔다면 안 까먹고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친절하게 양성자의 개수를 줬어요. 양성자의 개수를 안 주더라도 사실 전자의 개수만 세도 얘가 누군지 나오죠?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까요? 일단 전자 껍질,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A라는 애는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고요. 가장 바깥쪽 껍데기 껍질에 끼띠 보니까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어. 아하, 그러니까 얘는 1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얘도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껍데기 세 개니까 3주기네요. 3주기에 바깥쪽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17쪽입니다. 답 나왔죠? 그러면 A는 3주기 1쪽 누구? 그죠? 나트륨. 3주기 17쪽 누구? 네, 염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얘네 둘이 결합하면 우리 흔히 먹는 소금이네요. NaCl, 염화나트륨.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기율표만 잘 공부를 했으면. 자, 둘은 나트륨. 얘는 염소. 그래서 얘는 금속이고요. 요건 금속, 얘는 비금속.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금속 원소들은 이름이 보통은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은 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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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뮴, 뵴, 듐, 윰, 튠 이렇게 끝나요. 나트륨인 거야. 그래서 금속입니다. 예. 물론 다는 아니에요. 헬륨, 금속 아니죠. 그런 것들은 예외인데 대부분은 보통은 이름이 듐, 듐, 윰, 뮴, 뵴, 뮴, 뵴 이렇게 끝나요. 나트륨. 그래서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 1쪽. 3주기 1쪽 금속. 자, 1쪽이죠. 알칼리 금속이에요.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금속 중에서. 자, 얘는 3주기 17쪽이라고 하네요. 염소.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얘네하고 얘네들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공부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야.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또 나오고요. 화학에선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원소들입니다. 얘네들은 이름이 할로젠이라 그래요. 같은 쪽에 있는 애들. 할로젠. 얘는 17쪽 원소들. 그 중에 염소. 얘는 알칼리 금속 1쪽 원소들. 물론 1쪽 원소 중에 알칼리 금속 아닌 애도 하나 있죠. 1주기 스파이. 누구? 수소. 예, 수소는 비금속이고요. 자, 얘네가 왜 유명한 애들이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왜 그럼 유명하냐?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성이 돼요. 주기율표를 보면 우리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속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애들이 알칼리 금속이고요.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애들이 할로젠 원소들이에요. 이래서 얘네들이 갖다 놓으면 막 서로 미친 듯이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성이 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까지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금속 따지면 기억 얘기 나온 김에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주기 순서대로 2주기, 3주기, 4주기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할로젠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외우기 쉽게 하려면 포를 뜯는 염소가 부러워요 라고 외워도 좋습니다. 이건 리나가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자, 이렇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주어져 있고요. A, B로 주어져 있는데 우린 다 찾았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갑니다. 기억. A는 비금속 원소 아니죠. 그냥 나트륨 금속입니다. 니은 화합물 A, B의 화학식은 NaCl. 그럼요. 왜냐하면
1쪽 원소니까 양이온 되고요. 17쪽 원소니까 1가 음이온 됩니다. 전자를 하나 잃는 거고 전자를 하나 얻는 거니까 둘이 죽이 짝짝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고 이렇게 만나면 NaCl, 염화나트륨이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화합물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요,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5번. 세포막. 참 이게 수업하다 보면 이쪽 세포막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잘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세포막에 관한 거 어렵지 않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세포막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문제는 좀 이따 보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얘 성냥처럼 생기네. 요거 얘는 이름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이 이중이야. 그래서 세포막은요, 인지질 2중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얇은 막이잖아요. 그래 인지질은 부들부들 하고요. 머리 쪽, 요 머리 쪽, 성냥 머리 쪽, 성냥처럼 생긴 그 머리 쪽, 여기는 물하고 친해. 친수라고 하고, 꼬리 쪽은 물하고 안 친해서요. 한자로는 소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 무극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공부 조금 더 많이 한 친구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극성이고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 자, 이 친수와 소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구조를 딱 보면 얘네가 이렇게 이중층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세포의 경계가 되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가 세포의 안이라면 여기는 세포의 바깥쪽이야. 세포 안쪽이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만큼 차 있다는 얘긴데요. 꽉 차 있겠지. 대부분은 물인 겁니다. 왜냐면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쪽이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그럼 소수니까 얘가 또 와서 들러붙으려면 이렇게 소수. 사실 바깥쪽에도 물이 많은 환경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포가 뭐 단세포 생물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과 밖은 사실 물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굉장히 얇은 막이고요. 이 막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하고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얘기죠. 약해요. 물질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지 세포도. 바깥쪽에서 내가 먹이로 삼는 물질들을 가지고 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배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물질들이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질이 막을 통과하는 순간에 막이 찢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그냥 뚫려버린다는 얘기네요. 관통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살자고 외부에 있는 물질 먹고 안에 있는 거 갖다 버렸는데 막을 찢어서 안 되지. 그럼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세포 안과 밖을 이렇게 출입할 때는 반드시 세포막이 닫히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세포막이 닫히지 않게 물질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막을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닐 수 있는 물질? 조건이 뭘까? 얘네가 세포막을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막이 닫히면 안 돼. 조건이 뭘까? 네, 크기가 엄청 작아야 되는 거야. 엄청 작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안 닫히지? 두 번째, 중간은 소수성, 기름과 친해, 물과 안 친한 무극성의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럼 튕겨 나올 거야. 이래서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무극성인 애들은 그대로 세포막을 직접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이런 것들을 단순 확산이라 그래요. 이런 현상을 확산, 알고 있죠, 이 단어? 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많은 쪽에서 물질의 양이 적은 쪽으로 물질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많을 거니까 직접 막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산소와 같은 애들은 밖에 세포 밖 환경에 훨씬 많겠죠? 걔네들도 역시 크기가 작고 무극성이야. 그러니까 막을 닫히지 않게 하는 선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덩치가 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세포 입장에선 필요한 애들, 여기 잘 줬잖아요. 얘를 포도당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이 포도당이 있어야 내가 살죠. 저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그럼 저거 먹자고 에이 몰라 일단 배고프니까 딱 땡겨오면 이거 박이 탕 터집니다. 손상받아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야. 자, 세포막에는 막에 끼워져 있는 단백질이라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역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들도 있어요. 자, 얘를 통해서 안전하게 포도당과 같이 뭐 친수, 물에 녹는 애들은 여기 못 지나고 튕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로를 뚫어준 거지. 또 덩치가 커, 그러니까 통로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형태의 물질의 이동 방법을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은 확산이에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질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막이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요, 물질들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이 출입하는 종류가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제한이 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이죠. 자, 그거 알고 문제에 접근해 봅니다.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네, 맞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 막단백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입니다. 네, 확산 중에서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6번은 이게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5등이에요. 5등. 자, 이 문제 실험을 좀 보면, 과정을 좀 보면요, 전기전도성 측정 장치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뭐 결과가 XXOX 돼 있는데, 보통은 이거는 화학결합의 특징 물어보는 그런 실험 장치죠. 전기 전도성 얘기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실험 장치를 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요 없어요. 액체가 되었다. 액체가 되면 열을 가해서 녹인 겁니다. 그때는 전기가 흘러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흘러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금속이다. 금속의 경우에는 고체일 때도 전기가 흐르고 액체일 때도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근데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설탕과 같은 경우입니다. 설탕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어느 경우에도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체 설탕에 전기 안 흐르잖아요. 자, 수용액, 설탕물에 전기 안 흐릅니다. 요거 가지고 조금 아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을 거고요.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탕을 액체로 만든다.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든다. 그러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설탕하고 염화칼슘 비교했기 때문에 금속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전기 전도성 차이를 한번 골라봐라. 맞는 내용을 골라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과정을 좀 보시면, 물질 A와 B는 전기 전도성을 구분하는 그런 실험인데, 비교하는 실험인데, A와 B는 각각 설탕과 염화칼슘 중에 하나다. 설탕은 분자, 염화칼슘은 얘예요. 자, 이때 고체 상태 물질 A, B에 각각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안 흘러요. 당연하죠. 고체 상태니까요. 얘도 안 흘러요. 그런데 나와봅시다. 물질 A와 B를 각각 증류수에 녹인 후에 전기 전도성을 측정을 했다.
수용액 상태니까 염화칼슘은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A는 염화칼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설탕 수용액, 그 설탕물 있잖아요. 이게 물에 녹는다와 전기가 흐른다. 이거는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에 녹는다라는 말. 이거는 물질 자체가 극성이란 얘기고요. 전기 전도성하고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아마 극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극하면 뭐 전극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전기 전도성은 이온이 존재하니?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에 녹는 물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에 녹는다고 해서 다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물에 녹는다? 아, 그 물질은 극성이구나 까지. 전기는 극성 물질인데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럼 안 흘러요.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설탕은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요. 그런데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애들을 비전해질이라고 하고요.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는 애들을 우린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는 설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A는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고 A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니은, B는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A는 염화칼슘, B는 설탕. 네, 정확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얘가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3등.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얘는 보니까 규산염 사면체, 지각을 이루는 대표적인 광물 얘기하려고 하겠네. 이걸 단위체로 해서 휘석, 각섬석. 자,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수업 때 공부했었던 건데 독감, 단, 휘, 복, 각까지만, 여기까지만. 이게 뭐였냐?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모여있는 애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광물은 독감람석입니다. 또 마찬가지. 단휘? 단은 뭐냐? 단사슬 형태로 모여 있다면 이게 단사슬이네요. 사슬인데 하나의 사슬, 그랬을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광물 이름은 휘석이다. 마찬가지 복각, 복사슬 구조. 사슬이 하나, 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면 그 대표적인 광물은 각섬석이다라는 게 독감단휘 복각 우리 외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각각 휘석과 각섬석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는 산소. 일단 규산염 사면체니까 SiO 넷이거든요. 산소가 4개여야 돼. 가운데 있는 애가 얘가 규소예요. 규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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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이런 규산염 사면체. 얘는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A는 산소이다. 아니요. B가 산소입니다. 니은 규산염 사면체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니은 맞아요. 디귿,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B를 공유하여 산소를 공유해요. 예, 산소를 공유해서요. 다양한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규산염 사면체로 존재했을 때 독립적이다. 요 구조만 봤을 땐 SiO 넷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산소를 막 공유하면서 결정 형태를 이루잖아요. 보통 광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SiO2이라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8번 비슷한 이제 단위체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단백질이 보이네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쵸?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종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미노산이 글루탐산 같은 것들, 고기 국물 맛,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글루탐산 들어있는 조미료가 MSG 맛있죠? 이랬어요 그때.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단백질 A와 B의 형성 과정 일부를 나타낸 건데 기억은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요까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결합하는 방식이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든지 종류 이런 것 때문에 단백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도 나왔을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선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학교 시험 문제 기억을 하시면. 자, 단백질은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맞아요.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되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입체 구조를 따지면 뭐 병풍 모양도 있고 뭐 알파 베타 구조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뭐 요거는 보통은 헤모글로빈 같은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뭐 입체 구조를 갖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 배열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달라지고요. 단백질 종류가 결합해서 만드는 입체 형태가 달라짐에 의해서 또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백질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항체 뭐 이런 거고요. 자, 일단 기억은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옳은 것 골라보자.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산이 맞고요. 니은 가화 과정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만의 특징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보면 한쪽 끝에 이렇게 카복실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OH 여기서 H 만나서 물로 빠져 탈수반응. 그 다음에 요거 둘이 이렇게 묶어 갖고요. 이렇게 둘이 묶어서 C O N H 뭐 이런 화학결합을 만들어요. 이 화학결합 이름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의 특성이에요. 단백질의 특성을 갖는 그런 화학결합이다. 그래서 열에 약하여서 단백질은 열에 잘 변성이 되고 뭐 기타 등등등 단백질 특징은 펩타이드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네, 그래 이해는 맞습니다. 디귿 보면 기억의 종류와 수에 따른 다양한 조합 배열로 단백질의 종류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입체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9번은 지금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래요. 일단 A 보니까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서 땅속을 향해 자란다. 네, 중력 방향으로 자라죠. 식물 호르몬 영향도 있고요. 다른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공전해. 이때의 중력은 흔히 만유인력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또 질소, 산소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서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해. 예, 우리 보면 대기권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기가 희박하고요. 가장 아랫부분 대륙권의 대부분의 공기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압을 측정을 해보면 이게 높이일 때 기압이야. 기압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됩니다. 예.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져요. 압력이, 대기압이.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중요한 그래프는 아니고요.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봅시다. 근데 읽다 보니까 다 맞는데요. 그쵸? A, B, C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비교적 쉬운 문제. 10번. 그림 가는 A 원자가 한 층으로 배열된 그래핀의 구조를 그 다음에 나는 홍합이 바닷물 속에 접착물질을 분비해서 바위에 붙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홍합. 이거 손질할 때 이렇게 막 자꾸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수중 접착제 흉내낸 거 알고 있죠? 통합과학에 보면 신소재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이게 물속에서 바위에 이렇게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족사라 그래요. 족사. 이걸로 막 이렇게 바위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붙을 수 있지? 연구하다가 흉내낸 게 바로 수중 접착제, 뭐 의료용 접착제,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이거 되게 우연한 기회에 발견됐다라고도 하죠. 사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그냥 소모임처럼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막 했던 그 자리에서 잠깐만, 흑연이 탄소 층층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한 층만 떼보면 안 되냐? 그래서 어떻게 뗄 건데? 그랬더니 야, 테이프 좀 줘봐. 테이프 이렇게 찍었답니다. 찍어서 딱 봐서 현민이 딱 봤더니 대박, 여기 그래핀 있는 거야. 그럼 야, 이 대박인데 어떻게?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 테이프에 붙은 그래핀을 어떻게 뗄까? 이걸 고민을 했대요 또.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래핀은 차세대 소재 중에 하나죠. 정말 이게 만약에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 그랬을 때는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나중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 컨택트 렌즈 같은데 이런 그래핀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요, 화면을 만들고 뭐 CPU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맣게 이식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다니면 이렇게 딱 보면은 저 건물 무슨 건물이야? EBS 본사야? 누구 있어? 딱 5층에 김윤영? 뭐해? 통합각 찍고 있는,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딱 교실에 서가지고 딱 학생들 보면은 이름 누구? 성적 얼마? 저번 성적 얼마?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지. 맛집 검색 띵 누르면 쫙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될 수도 하여튼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그래핀. 자, 그래핀이고요. 그럼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A는 규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규소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규소하고 탄소하고는요, 같은 14족 원소인데요. 성질이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는 규소는 탄소보다 원자 크기가 커요. 그 탄소는 탄소만의 좀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그 전기를 엄청나게 뭐 강철, 구리 이런 건 비교도 안 돼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도체라고 불리는 그런 금속들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기가 많이 흐르고, 단단하다 그러면 무슨 뭐 텅스텐 아니면 강철, 얘네들하고도 강도가 질긴 정도가 뭐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탄소의 동소체들 보면요, 그 중에 하나인 그래핀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A는 탄소고요. 니은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얇아서 투명해요. 전기가 잘 흐르니까 전극으로 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디귿 홍합 분비물을 모방해서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지. 정답은 4번 니디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반전이 끝난 거죠. 전반전 끝났고 11번 이제 절반 끝난 거지. 자, 이제 11번으로 이어갑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아마 공부하다가 힘들어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많았는데 시작과 끝이 어딘가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화산 활동에 의해 화산가스가 대기에 방출됐으니까 시작, 원인은 화산 활동이고요. 끝, 결과는 대기의 방출이야. 화산 어디 있니? 물속에 있지 않잖아요. 물론 물속에도 바닷속에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땅에서부터 뻥 터져 올라오는 게 화산 활동이죠. 마그마 같은 게. 이거는 직권인 거야. 시작, 원인은 여기였는데 끝, 결과, 대기에 간다며요. 대기는 기권이죠.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밑에 거 볼까요?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가 시작, 얘가 원인, 시작점 이산화탄소네. 바다에 녹았어요. 바다가 끝. 이거는 기권이지, 얘는? 바다는 물이잖아요. 다 보니까요. 지하수 물이네요. 석회암이 녹았어요. 자, 이거는 물이죠. 지하수 수권. 석회암 땅에 있는 거니까 이건 직권. 그래서 가는 기 사이의 상호작용, 나는 기, 수 사이의 상호작용, 다는 수, 지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정답을 골라주면 1번입니다. A, 가는 A, 나는 B, 다는 C가 되겠죠. 1번이고요. 자, 그리고 12번.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4등 했던 문제입니다.
얘는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동물 세포래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이렇게 보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세포벽은 없어요. 또 우리 흔히 보던 이 구조물이 아닌 게 하나 있죠.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배우세요. 나중에 생명과학, 뭐 중심립이라든지 미세소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끔 표현해 놓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안 다루니까 크게 뭐 얘가 뭐지? 이렇게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수 있다. 충분히. 요거 미토콘드리아죠. A는 핵이겠네. 그 핵에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것들 핵봉이라 그래. 핵에 난 구멍. B는 이런 점 알갱이들, 얘는 리보솜이죠.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포체고요. 소포체하고 골지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거는 아마 액포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액포 또는 뭐가 될까? 뭐 소낭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뭐 ABC만 일단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 자, 동물 세포에서 중요한 거 얘하고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이중막이야. 이중막이지. 엽록체도 그렇습니다. 식물은 비교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소포체, 골지체 이런 거. 리보솜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역할도 볼까요? 역할.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핵은 생명활동을 다 조절을 하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 공장.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들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A는 핵이다. A는 핵일까요? 네. 맞습니다. A는 핵이에요. 니은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게 맞고요.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동물 세포인데 광합성을 한다. 글쎄요. 아니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물론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 되게 중간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유글레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걔는 이제 세포인데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단세포 생물인데 그런 특이한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그냥 전형적인 동물 세포를 줬고요. 특히나 얘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광합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맞다. 13번 자, 그림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는 강원도, 영월이 동강유역, 강원도, 영월, 삼척, 태백 이쪽 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대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태백 쪽 가면 되게 그러니까 국가 지질공원이라고 지정돼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 막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라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할 때 나중에 나오는 이런 지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들 보면 그 중에 영월 동강 얘기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태백의 구문소 얘기도 가끔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또 주상절리, 제주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영월 동강 여기는 이렇게 굽이쳐 흐르잖아요. 강이 이거 이 남한강으로 이렇게 상류로 이제 들어가는데 영월 동강이 이 영월 동강 이런 형태의 하천을 사행천이라 그래요. 사행천. 왜 사행천이라 그러냐면 뱀사자의 단일행자.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영월 동강이. 자, 그런 형태의 하천이다. 보면 자, 물의 흐름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 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분홍색 칠한 곳은 침식이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유속이 빨라요. 저쪽이. 그 흰색으로 칠한 부분은 보통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는 퇴적이 좀 일어나는 곳. 여기도 지금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래톱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뭐 우리나라 영월 동강 말고 조금 이제 대규모 이런 사행천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남미나 끊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의 하천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각호 뭐 이렇게도 부르죠. 예. 자,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은요, 사행천, 무슨 얘기냐? 침식과 퇴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문제에서는요, 여기 지금 보면 물의 순환 과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건 여기겠네요. 그쵸? 아하, 물이 땅을 깎아낸 거죠.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좋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한반도 모양의 이거 되게 유명한 동는지 이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래프팅도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영월 동강이. 자, 기억 보면 가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자, 가에선 물의 순환 과정을 표현을 했는데 물의 순환.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 어떻게? 증발하잖아요.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증발하면 흡열이죠. 응결. 그럼 발열이네. 즉, 물질의 상태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물질은 상태에 따라서 갖는 에너지 정도가 달라요.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나? 자, 100도씨의 수증기하고 100도씨의 물하고 누가 더 뜨거워? 라 그러면 뜨거운 정도는 똑같아. 100도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 누가 더 많니? 그럼 수증기다. 왜 그래요? 똑같이 100도인데 수증기는요, 물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뭘 먹고? 에너지를 먹고. 그 똑같은 100도라고 하더라도 수증기가 갖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난방할 때 스팀 난방이라고 하는 거야.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서 얘가 에너지 상태가 더 높은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잡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까지는 모르더라도 상태 변화가 있다면 열 출입, 에너지 출입이 있다.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순환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의 순환은 상태 변화에 의한 순환이죠. 에너지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네, 맞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 가의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그럼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증발하는 거죠. 지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뭐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디귿 보면 나 어디 있어? 얘. 가 과정에서 지표가 변화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네. 물이 흘러가면서 하천이 흘러가면서 깎아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형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14번. 아마도 여러분들 이쪽 단원 공부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여기가 보통 물리라고 부르는 파트죠. 특히나 이제 자유 낙하 운동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여기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유 낙하하는 쇠구슬은 그냥 아래로 이렇게 똑 떨어진다는 거고, 근데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던졌다는 거잖아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자. 발사장치 고정하고 쇠구슬 A는 자유 낙하하도록 A와 동일한 쇠구슬 B는 A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쇠구슬 발사장치를 동시에 작동해서 두 쇠구슬이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자, 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밑에다 한번. 자, 얘의 위치를 여기다가, 얘의 위치를 여기다가, 얘의 위치를 여기다가, 얘의 위치를 여기다가, 얘의 위치는 여기네요. 네, 보면 눈금이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하나, 큰 눈금으로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네. 자, 이거 뭘 의미하느냐? 시작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죠. 즉, 수평 속도가 일정했다는 거예요.
수평 속도가 일정했다는 겁니다. 요 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얘의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 하고요. 얘네는 색깔을 분홍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 이 겹치는 점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시작점 여기 2선, 2선이니까 만나는 지점, 여긴 지금 여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출발이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이니까 여기. 세 번째 선, 세 번째 선이니까 여기. 네 번째 선, 네 번째 선 여기. 마지막 선 여기. 그래서 얘 앞으로 던지면서 자유낙하 시키는 거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포물선 운동이다. 자, 수평 방향, 수평 속도는 일정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게 돼 있어요.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한 낙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사실은 직선 운동이죠. 낙하만 봤을 땐. 근데 앞으로도 던졌기 때문에 이런 운동과 이런 운동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렇게 된다. 그게 B의 상황인 거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기억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 A에 작용한 힘은 연직 방향. A, B 둘 다예요. 이거는 A만, 아이고. 아깝다. A는 아래, 얘는 이쪽으로 힘 받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A, B 둘 다 일단 내 손을 땅 떠나고 나면 중력 받아요. 수평 속도가 B의 경우에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수직 방향 속도는 빨라진 거거든요. 그 두 개의 합이니까 이렇게 포물선, 곡선 형태로 나온다. 됐지? 자, 기억. A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 중력이라고 써두시면 되겠고요. 니은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증가할 수가 없지. 그려보니까 일정하잖아요. 세 칸. 그죠?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둘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요. B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간, 그럼 자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예요. 그쵸? 낙하하기 때문에 땅하고 부딪힐 거고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건 땅하고 부딪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으려면 공중에 떠 있는 시간뿐이에요. 그때만 앞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낙하하는 높이가 둘은 같기 때문에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높이가 같을 경우는 무조건 낙하 시간이 같습니다. 낙하 시간이 같다는 건 결국엔 낙하하는 높이가 같다라는 것 뒤집어도 똑같은 얘기고요. 처음 출발 속도가 0이어야 돼. 대신에 그러려면 자유낙하한다는 게 그대로 가만히 놨다라는 거거든요. 수평면에 도달할 때 수직 방향의 속도는 둘 다 똑같습니다. 예. 수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낙하는 수직 방향 낙하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은요,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기억만. 1번이고요. 자, 15번. 유니폼이 참 마음에 들죠, 이거. 유니폼 보시면 이렇게 사이언스 15번 깨알 같은 디테일. 자, 그림과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A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고요. B는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는 모습입니다. 나는 야구공이 야구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야구 장갑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이때 시간 힘 그래프니까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충격량이라고 쓰고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읽는다. 근데 둘 다 야구공의 운동량은 같더라 라고 했어요.
멈췄으니까 0으로 바뀌었겠네, 둘 다. 아하, 둘의 경우에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충격량이 같네, 면적이 같은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쵸? 따라서 P의 면적과 Q의 면적은 같은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긴 쪽이 가해지는 힘이 더 작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야.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I는 F 곱하기 T라고 쓰고요. 충격량은 이거 충격력이라고 하죠. 얘는 시간이야. 이 충격력은 평균값이에요. 기억하세요. 식에서 계산하는 F값은 평균값입니다. 둘 비교했을 때 P는 최대값이 이만큼이에요. 충격력이. 얘는 최대값이 이만큼이에요. 물론 최대값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평균값도 차이가 나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최대값이고 평균값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얘는 최대값, 평균값 한 이 정도 나오겠지.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어찌됐든. 자,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이 충격력의 최대값은 뭐에 영향을 주로 주냐면 물건이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물건이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 힘의 최대값이 넘어갔다 그럼 그 물체 깨집니다. 그러니까 막 달걀 같은 거 왜 과학의 달 뭐 행사하면은 날달걀을 낙하시켰을 때 안 깨지도록 이렇게 포장 케이스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거기에서도 물론 당연하게 평균값을 낮춰야 최대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걀이 안 깨지게 그렇게 이제 뭐 시간을 늘리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달걀에 가해지는 힘의 최대값이 결국엔 계란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걸 결정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건 충격력은 평균값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A의 그래프는 P래요. A의 그래프 P일까요? 봤더니 P, A 이러고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안 뺀 거잖아. 시간이 그대로 그냥 빵 잡은 거니까 아플 거야 아마. 되게 아플 거야. 기억 맞네요. 니은 보면 야구 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 둘이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같습니다. 디귿 야구 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에서보다 작다. A가 더 커요. 최대 힘도 A가 더 커요. 알겠죠? 정답은 일단 1번 기억입니다. 이 얘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16번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16번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요. 주기율표의 일부 누가 누군지 일단 써보고 갈까요? 2주기 1쪽은 누구? 리튬. 3주기 1쪽은 나트륨. 2주기 17쪽은 플로린. 여기는 네온이네요.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요. 이런 애들을 우리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정직하고 착하게 준 문제인데 보통은 여기 2주기 안 주고 1주기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 치사하게. 이래버리면 1주기의 1쪽 누구냐? 수소거든.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 딱 미끼를 던진다고. 딱 던졌다가 물어라 이거지. 낚는 거지. 틀리는 거죠. 저거 골라주면. 주의해야 됩니다. 자,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맞아요.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니은 A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2주기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C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게요. 주기율표를 나열을 해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가고 또 이쪽에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가거든요.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 일렬로 나열했을 때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흉내내요.
그래서 얘는 2개 얻는 거고 하나 얻는 거고 하나 버리고 2개 버리는 겁니다. 뒤로 쭉 가다 보면 누구 나오냐? 여기서 염소가 나와. 염소가 나오는데 얘도 이렇게 되죠? 사실 전자배치 띡 보면 이렇게 이온되면 이렇게 예쁘게 가질 텐데 얘는 얘하고 전자배치가 같아지질 않아요. 요거 밑에 있는 애 따라갑니다. 아르곤이 얘한테선 제일 가깝거든요.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전자를 1개 잃었다. C가 전자를 1개 잃었다. 그리고 D와 같은 전자 안 되죠. C는 이렇게 되고요. D는 네온이잖아요. 이건 얻은 거지. 잃은 거라 그러면 양이온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B가 전자 하나를 잃었다. 그랬더니 D와 전자 배치가 같네. 이랬으면 맞았을 겁니다. 그쵸?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은 틀렸다. 17번. 그림은 화합물 AB의 결합 모형입니다. 화합물 AB의 결합 모형. 이것도 너무 친절해. 지금 보면 가운데 이렇게 양성자 개수를 줬어요. 친절하게. 12번이란 얘기지. 8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이온 가수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이온 원래는 2개를 더 갖고 있었단 얘기야. 2개를 얻었으니까 원래 이거 2개는 얘 게 아니란 얘기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됩니다. 자, 잃어버린 껍데기에 전자 2개였었으니까 하나, 둘, 셋, 3주기에 2개 10이 2족이죠? 10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둘, 2주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6족. 이온이 된 이유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3주기 2조니까 마그네슘 12번이죠. 2주기 16쪽이네요. 2주기 16쪽이니까 산소 8번이죠. 원자번호. 따라서 둘이 결합해 있다. 얘 정체는 MgO 산화마그네슘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A, 이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네온은 10번이죠. 원자 번호가 10번. 전자가 10개여야 됩니다. 그럼 얘 10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여기는 셀 것도 없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10개니까 네온과 같습니다. 자, 니은 A와 B는 같은 족 원소다. 아니요. 3주기 2족이고요. 같은 2주기 16족. 같은 주기도 아니에요. 같은 족도 아닙니다.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지. 그런데 금속과 비금속인데 틀렸고요. 디귿, 화합물 A, B가 만들어질 때 B가 얻은 전자는 2개다. 얘가 2개 얻은 걸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합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 D가 되겠다. 그 다음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는 오답률 베스트 5 중에서 2등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려웠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이죠. DNA는 암호화돼 있어요. 암호화돼 있고요. DNA의 정보는 RNA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특정한 RNA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암호로 저장해 놓은 이유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개의 염기의 조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암호인 거야.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불러요. 세 개가 하나의 암호야 했는데 어떤 RNA의 도움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런 RNA가 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찾아봐도 좋고요. 아니면 2학년 때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1에서 배우겠죠. 자,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명령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DNA의 정보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다른 RNA들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이 정보가 넘어갔어. 복사된 거야. 전달됐지. 그래서 전사라고 해.
그럼 전사된 정보를 보고 아 이거 이 뜻이야? 아 얘는 그거네? 뭔지 알았어.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해독을 한 거, 해석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린 번역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공장, 어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리보솜 주인장은 또 누구냐? RNA예요. 종류가 다른 RNA입니다. 궁금하시면 제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이고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가 과정은 번역이다. 아니요, 전사예요. 정보가 전달된 과정, 전사고요. 니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닥 중에 실질적으로 한 가닥만 의미가 있어요. 한 가닥만. 자, 그래서 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두 가닥 중에는 얘가 의미가 있는 가닥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만들어져요. 자, 디귿 보면 코돈 G, U, G는 V를 지정한다. 코돈은 명령어인데 야 아미노산 뭐 가지고 와 라는 걸 지정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 GUG라고 하는 애는 아미노산 V를 가지고 올래? 라고 하는 거고 AUG는 M 가지고 와볼래? 이러는 거고 CCC는 P 한 번 갖고 와봐. 그렇게 해서 리보솜에서 연결해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디 4번이 되겠고요. 사실 이 파트는 어려운 건 맞아요. 내용이 어려운 건 맞는데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치? 자, 19번. 다음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효소의 반응 실험입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이라고 쓰고 얘 분해돼. H2O하고 O2로 분해되고요. 이렇게 쓰면 화학 반응식 완성입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촉매가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화학 반응이 빨라져요. 촉매는 이런 애도 있고요.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부르는 그런 무기촉매라 그래 이거. 무기촉매. 또 카탈레이스라고 부르는 촉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생체 촉매라 그래요. 다른 말로 유기촉매라고도 해요. 또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왜 유기촉매라 부르느냐? 이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기촉매고요. 왜 생체촉매라고 하느냐? 우리 몸에 있어요. 생물체 몸에 있기 때문에 생체촉매인 겁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 봤더니 삼각 플라스크 A, B에 5%의 과산화수소 수를 넣고요. 가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증류수와 감자즙을 넣은 다음에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워놨어요. 그리고 봤더니 증류수 10에 감자즙 0, 그게 A고 증류수 0에 감자즙 10 했더니 이렇게 돼 있다. 감자즙 이게 들어있어요. 정체는 얘입니다. 좋습니다.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고무풍선의 부피를 관찰을 해봤더니 A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B는 이만큼 부풀어 올라와 있다는 건 이런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가 여기에서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낮춰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부풀어 오른 거죠. 더 많이. 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촉매, 생체 촉매 효소는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많이 썼다 그러면 화학 반응 과정에서 영향을 주질 않아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생성물이 뭐 따르게 된다든지 다른 물질로 바뀐다 이런 거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반응만 도와준다.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촉매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우린 이 문제에서 다루는 건 효소다. 자, 그럼 기억.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생체 촉매가 있다. 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입니다.
니은 과산화수소 분해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다. 네, 맞고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과산화수소 분해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남았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네요. 20번. 이거는 직권의 변화에서 판의 경계에 관한 문제. 자, 그림가는 칠레면 얘기 또 끝났네. 맨날 나오는 데 중에 하나. 남미인데, 남미 뭐 가본 적은 없지만, 남미. 여기에 칠레 해구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해구가 있어요. 이쪽에 엄청난 규모의 산맥이 존재하죠. 안데스, 어이구, 산맥. 전형적인 이거 섭입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이러니까 여기에서 자 해구가 생겼어. 아하,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고 이쪽이 해양판이면 여기가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 올라갔겠지? 그 멘틀 대류가 하강해 판이 소멸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2015년에 발생한 칼부코 화산 분출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입니다. 칼부코 화산 분출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다. 칠레 정부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칠레의 주변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는 화산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고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A는 보존형 경계다. 여기가 보존형 경계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해구 생겨요. 해구. 요거. 그러니까 보존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니은 칼부코 화산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 않고요. 하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입니다. 디귿 화산 활동은 주변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주었다. 그럼요. 경제적은 뭐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고요. 농작물 피해도 발생을 한 데다가 사회적 대피 명령, 휴교령 뭐 이런 거니까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이게 지각 변동 그러니까 결국엔 자연 현상인 거죠. 근데 그 지각 변동은 사실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요. 여러 면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디귿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2020학년도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이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얻는 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꼭 이제 우리는 2학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시간 굉장히 빨라요. 2학년이 되면 또 3학년에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요, 저는 옆에서 항상 같이 갈 거거든요. 지켜보면서 같이 갈 거고, 또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응원도 할 거고요. 항상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요. 항상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극복하고 노력하고 결국엔 정복하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또 해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